네, 이번 시간에는요, 인적 자본 이론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란 결국 쉽게 말해서 인간을 뭐 자본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즉, 자본이 뭐예요? 투자를 하면 인간의 어떤 자본적 가치가 높아지고 자본적 가치가 올라가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요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 조금 더 내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 자본 이론 넘어와서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적 자본이란 건 인간을 자본으로 보고 투자를 하면 인간의 어떤 자본적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전에 노동수에서 봤던 거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W는 P 곱하기 MPL 이게 단기 노동수요 곡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만 수요한다? 임금과 그다음 P 곱하기 MPL 가격과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을 곱한 값이 같아지는 곳까지만 노동을 수요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 MPL이 뭐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란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한 단위 더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산해낼 얼마만큼 더 생산해낼 수 있느냐가 바로 MPL이었는데 이걸 뭐예요? 인적자본 이론에서는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요. 뭐라고요? 교육훈련을 통해서 MP L을 올리고 이렇게 됐을 때 임금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보면 어쨌든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높은 숙련과 높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획득한 사람을 고가의 기계처럼 비유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인적 자본 이론이라는 것은 195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교화되기 시작했는데 인간을 뭐라고 본다? 어떤 투자,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봤어요.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이후에 볼 거고요.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자, 보면 제2절 그럼 인간을 자본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자본에 어떤 것들을 투자해야 그 자본적 가치가 올라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냥 이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지도 않거든요. 교육 훈련 건강 이주 정보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을 하면 돼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자본적 가치를 올릴 것인가? 당연히 교육이요. 가장 기본적 형태죠. 교육. 그다음에 교육 이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기계를 만지면서 배우는 현장 훈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이요. 건강 수준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노동력도 공급도 일정한 수준을 할 수 있다. 이주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정보. 노동시장은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정보에 대한 지출을 통해서 경제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요. 교육, 훈련, 건강, 이주, 정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서요. 일반적 훈련과 기업 특수적 훈련이요. 일반적 훈련이 뭐냐면요.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일반적 훈련이라고 해요. 내가 예를 들어 엑셀 같은 거를 회사에서 알려줬어요. 교육비를 막 투자를 해서 엑셀 같은 거 혹은 뭐 다른 OA 같은 거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 엑셀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꼭 내가 다니는 이 현재 회사에서만 쓸 수 있어요? 다른 회사 가서는 쓸 수 없어요? 아니죠. 다른 회사 가서 쓸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간 만큼 어느 기업에 가서라도 그만큼 대우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기업에서 이런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거 훈련을 받고 훈련을 지원받아서 훈련을 받아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내가 그냥 이제 나 그만둘게요 이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나는 어디 가서도 높은 임금을 받을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훈련비를 손해 보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일반적 훈련인 경우에는 누가 훈련비를 부담하는 게 맞아요, 사실? 누가? 누가?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죠. 그쵸? 개인이 내가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난 어디 가서든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대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받을 거라고요. 근데 기업 특수적 훈련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기업 특수적 훈련은 뭐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업에만 써먹을 수 있는 훈련이에요. 이 기업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이 기업 특수적 훈련을 받았는데 이 회사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회사가 나를 잘랐어요. 그러면 난 뭐예요? 나는 이걸 다른 회사 가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나는 임금 인상도 효과도 없고 그냥 돈만 날리게 되는 거죠. 또 기업 입장에서 기업 특수적 훈련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훈련을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면 근로자가 훈련해 시켜 놨더니 그냥 그만둬 버려요. 그럼 그냥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비를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이 둘이? 일종의 공동 부담 형태로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하나 어떤 비윤리적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서로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 공동으로 훈련비를 부담하고 이후에 수익 회수도
공동으로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내치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왜요? 어쨌든 훈련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회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뭐다? 뭐 사직률이라든지 해고율 같은 것들이 기업 특수적 훈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시험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렇죠? 해고하기가 쉽지 않고 사직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 훈련과 기업 특수적 훈련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면 효율적 직장 이동 가설이요. 효율적 직장 이동 가설이란 경쟁 노동 시장에 에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최대로 하는 효율적 인적 자본을 배분하기 위해 사직과 해고가 진행된다는 가설로 구인구직 합치 정도에 따라서 근속 연수와 임금이 결정된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직과 해고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구인구직의 합치 상태를 찾아간다는 내용이에요. 효율적 직장 이동 가설이란 건 뒤에 가서 문제로 한번 볼게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어떻게 쓸지가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요. 시그널링 가설이요. 신호 모형이라고 돼요. 신호 모형.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어요? 교육훈련이라는 투자를 통해서 뭐예요? MP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결국에 높은 임금도 같이 올라간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인적 자본 이론이었죠. 근데 이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당연히 있어요. 이게 바로 시그널링 가성 신호 모형이라는 거예요. 즉 거꾸로 설명하는 거. 거꾸로 뭐다? 원래 MPL 이 생산성이 높은 애들이 교육 훈련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 교육 훈련이 높은 애들이 뭐다? 이 MP의 원래부터 생산성이 높은 애들이 교육 훈련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생산성이 높아요라는 걸 기업에게 신호한다는 거예요. 신호를 보낸다라는 내용이에요. 거꾸로 보죠. 당연히 임금 높을 것이고 어쨌든 잘 생각해 보면 회사 같은 데서 영어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뭐 영어 점수, 토익 점수 얼마 이상 이런 거 요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렇죠? 그게 회사가 진짜로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 필요해서 요구하는 걸까요? 이 그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분명 일도 잘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즉 이제 토익 900점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회사한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생산성이 높고 성실하고 일도 잘해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이 이 거꾸로 설명을 하는 시그널링 가설 신호 모형이에요. 신호 모형. 경제학자 스펜서는 고학력자의 임금이 높은 것은 교육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 아니다. 원래부터 생산성 높은 애들이 교육을 받는 거다. 이거를 모형으로 그려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원래부터 생산성이 높은 애들이 왜 교육 훈련을 많이 받겠어요? 왜? 왜? 얘네들은요, 원래부터 생산성이 높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교육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고통이 덜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 교육 훈련 통해서 이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산성이 좀 원래부터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1.5 의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돼서 나는 최종적으로 결국 0.5의 소득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산성이 원래 높은 애들은 이 고통이 덜하다는 거죠. 0.5. 그러니까 나는 1.5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얘는 생산성이 원래 낮은 애들, 얘는 생산성이 원래 높은 애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 뭐다? 경제학자 스펜서는 어쩌고 이렇게 돼 있고 시그널링 가설에 의하면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 노동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함으로 교육훈련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애초에 생산성 높은 애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거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요. 뭐 또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또 틀린 얘기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이론도 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임금의 재개념인데요. 여기는 시험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보면 이제 임금의 재개념, 임금의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론들이 몇 가지 있는데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올 개념인데 중상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상주의. 그러니까 중상주의가 뭐냐면 16세기나 18세기 정도의 유럽에서 유행한 경제 사상 같은 것들인데 부자란 무엇이냐? 부자 국가. 에 대한 일종의 정의예요. 부자 국가, 부자 국가, 돈이 많은 나라, 강대국. 이거 뭐냐? 결국에 중상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많이 축적한 나라가 이 부자 나라다.
부자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금과 은을 모으기 위해서 뭔 짓은 다 하겠죠. 그렇죠? 강력한 국가 개입, 그다음에 보호무역, 그다음에 뭐 이 과정에서 뭐 식민지를 수탈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당화된 거였어요. 부자 국가 되기 위해서 금과 은을 최대한 많이 축적하고 이 금과 은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어쨌든 이게 바로 중상주의,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싸게 수출하고, 비싸게 수출하고 이런 생각을 했고, 결국에 싸게 만들어서 금, 은을 축적을 해야 되니까 싸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싸야 돼요? 여기에 투입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금 같은 게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임금을 최대한 싸게 하기 위해서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 생존비설 같은 게 나타나게 돼요. 여기 나오는 임금 생존비설. 결국에 근로자가 임금을 받는 이유는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궤변인데, 근로자가 임금 받는 이유는 뭐냐?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생활 유지 수준이 생존비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만약에 임금이 생존비 이상이 된다, 생존비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애도 더 낳고 막 이러면서 애도 더 많이 낳고 이러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이걸 안 그려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W0와 L0에서 만나서 W0 수준의 임금과 L0 수준의 고용량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W1 임금 수준 낮아지고요. L1으로 고용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표현인데, 결국에 임금이 생존비 수준 이상에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도 더 낳고 이러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임금 수준은 떨어지게 되죠. 임금은 다시 생존비 수준으로 떨어진다. 만약에 임금이 생존비 이하가 되면 어때요? 이제 기아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다시 노동 공급이 감소된다. 노동 공급이 감소되면 어때요? 다시 임금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임금이 올라가게 돼서 다시 생존비 수준에 맞춘다. 어쨌든 뭐다? 임금 생존비설에 의하면 임금은 생존비 수준에서 결정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궤변이죠. 그죠?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이거는 임금 생존비설 같은 경우에 노동 공급 측 사정이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실제 임금 수준이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더라. 이게 노동 공급이 아니라 노동 수요 측면도 봐야 된다. 노동 수요 측 사정도 봐야 된다. 즉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 사정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임금 기금설이에요. 이것도 타당하지 않나요? 보면 어쨌든 어느 시점인가 자본가, 기업가가 이 근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임금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을 근로자들끼리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론을 가지고 오게 되면요,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뺏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총량은 정해져 100만 원 니네끼리 나눠 가져이니까 결국에 노동조합이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뭐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들어갈 돈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금 기금이 감소한다. 결국에 뭐다? 근로자 집단 전체의 임금 수준은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상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의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이 임금 기금설은 노동조합 무용론의 근거가 됐다고요. 근데 비판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 임금 기금설을 만든 사람이 밀인데, 결국에 말년에 노동조합에 의해서 임금 수준이 올라갈 수 있구나, 이렇게 긍정하기도 했어요. 맹점이 많다. 그다음에요, 노동 가치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이론인데, 마르크스의 이론이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기본적 개념은 임금 생존비설과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생존비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왜 도대체 임금이 생존비 수준에서 결정되는가? 중상주의 이거 아니고요. 근거가 좀 달라요. 어렵게 써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본가가 자신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근로자를 최대한 착취하기 때문에 생존비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이에요. 요 세 가지 이론 필기에 가끔 나오거든요. 기억하시자고요. 뭐 노동조합의 무용론의 근거가 된 이론은 무엇인가? 이러면 임금 기금설 이렇게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제2조 임금의 구성이요. 임금은요, 고정적인 임금과 변동적 임금으로 구성이 된대요. 고정적 임금과 이제 변동적 임금. 고정적 임금이 뭐예요? 내가 기본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기본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들, 뭐 가족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정적 상여금, 내가 설과
추석에 뭐 100만 원씩 받는다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요. 그다음에 변동적 임금, 변동적인 것도 있죠. 내가 한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일 숙직하는 경우에 일 숙직 한 만큼 받는 일 숙직 수당, 그다음에 뭐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만큼 받게 되니까 변동성이 있죠. 그렇죠? 요렇게 구성이 된다. 이것도 필기에 가끔 나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요. 임금 체계요. 임금 체계. 제3절 임금 체계에는요. 임금 체계. 임금 체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예요. 뒤에 나오는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의 문제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직무급이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에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겠다. 연공은요. 연공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겠다. 직능은요.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겠다. 이게 바로 임금 체계라는 거예요. 임금 체계.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일단은 어떤 걸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양갑 1번 직무요. 우리가 봤던 그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한다는 건 거겠죠.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뭘 봤어요? 이전에 직무 분석에서 뭘 봤어요? 직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직무에 대해 상대적 가치를 매기고 이런 것들을 봤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뭘 하기 위해서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기고 이런 것들이 이 직무급 도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가치 평가가 제대로 안 하면 누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거잖아요. 결국에 이 억울한 사람들은 떠나고 실제로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직무급 도입에 있어서는 어떤 직무 분석이라든지 직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보면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결정한다. 장점으로는 당연히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잘만 된 경우에는 임금 격차에 따른 불만 해소하고 능력주의, 그다음에 인건비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도입 절차 복잡하죠. 연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요.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객관적 평가 기준이 사실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연공주의에서 오는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연공급. 연공급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거의 절대적 기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연공급이라는 것이. 연공급 뭐예요? 근속 연수나 나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150, 250, 350, 450 이런 식으로 매기는 직급 체계죠. 임금 체계죠.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장점 보면 생활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 제고할 수 있고 연공주의 풍토의 질서 확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리 실시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시가 곤란하다. 그렇죠? 다 같은 일을 해도 연공 차이에 따라서 뭐다?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 기술 인력 확보 곤란. 전문 기술 인력 같은 경우에 능력주의의 풍토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내 능력에 맞게 돈을 주는 데를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임금의 부담 가중된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의 연공이 쌓이게 되니까 당연히 뭐다? 올라갈 거예요, 임금은. 그리고 그걸 내리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임금 관리 경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됐고요. 그다음에 직능급이에요. 직능급. 직능급은 뭐예요? 직능을 기준으로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보유하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 장점은 능력주의 실현하고 동기 유발할 수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고 우수인재 유치할 수 있고요. 단점은 적용 직전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직능 파악의 평가 어려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들이 직무급과 거의 유사하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임금 형태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임금 체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할까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임금 형태는 어떻게 줄 거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뭐 고정급으로 줄 거다, 아니면 성과급으로 줄 거다, 이런 방식들에 대한 얘기죠. 고정급제는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거, 1급, 주급, 월급, 연봉 같은 게 있고요. 성과급제, 성과급의 형태로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이제 성과급은 개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성과급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성과급제는 개별 성과급제와 집단 성과급제가 있다. 개별 성과급제는 개별 종업원의 업무 성과에 비례해서 준다. 집단 성과급제는 집단, 뭐 기업의 단위 부서라든지 부서 뭐 이런 것들의 경영 성과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스켈론, 뭐 러커 플랜, 인프로시어 플랜, 이익 분배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필기와 관련해서는요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스켈론 플랜과 이익 분배제인데요. 스켈론 플랜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매출액 있을 거예요.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그다음에 이익 분배제는요. 이익을 기준으로 해요. 이익. 그러니까 스켈론 같은 경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실제 나간 비용 같은 걸 뺀 게 이익이죠. 스켈론은요. 앞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익 분배제는 실제 남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배분한 제도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시험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뭐 어떻게 성과를 배분한 제도인 것은 이라고 해서 뭐 스켈론 플랜, 이익 분배제, 인프로시어 플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예요? 매출액 기준이니까 스켈론 플랜이구나. 요 정도 집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